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보고 병의 원리와 기전, 그리고 원인, 그 다음에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이뮤노반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질환이 IMV140 물질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길래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원인 자체가 좀 규명이 딱 되어 있는 질환은 아니라서 여기저기 항론들도 많고요. 원인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리부터 들어가면 설명을 해야 될 게 좀 있고, 다음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평가 지표, 주요 평가 지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FDA에서는 어떤 평가 지표들을 인정을 하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보면서 D2T-RA, Difficult to Treat의 그 치료가 힘든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뮤노반트 임상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이 질환이 상당히 용어적으로는 되게 익숙한 질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까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하실 겁니다. 하늘바이오파마를 투자를 하는 저의 입장이든 같은 주주분들의 입장이든 병의 원리와 기전을 알고 치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돼야 치료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의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영향이 있을지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들 다 비슷하거든요. 떨어지면 사기 싫고요, 오르면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더 살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공부와 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객관적인 판단을 또 해야겠지만, 너무 만병통치약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편향된 인식을 갖기보다는, 이런 원리와 기전 때문에 얘네들이 임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할만하네, 아니면 이거 너무 다른 경쟁사들 약물에서도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약은 특별히 영향이 나타날 거야, 우리 약은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편향적인 편견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질환의 원리를 알고, 약의 규명 원리를 알고, 약의 효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좀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물론 판단은 주주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이 정도면은 임상이 진행할 만하다 할게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인데 면역 체계가 관절의 활막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관절의 통증,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쯤, 그쯤 관절이 뻣뻣함을 느끼고요. 관절 주변이 붓고요.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요. 전신적으로 이제 힘이 좀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발은 왜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 뻣뻣함. 그러니까 이 뻣뻣함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질환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게 굳어 있거든요, 몸이.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파요,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환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활막을 공격한다는데, 면역 체계가 활막이 뭐냐? 활막이라는 거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활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활액이라는 걸 분비를 하는데,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합니다. 연골에 혈관이 없으니까, 연골에는 혈관이 없이 그냥 물렁뼈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혈관이 없으므로 활막에서 분비된 활액이 연골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서 연골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액이라는 얘가 연골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에서는
활막이 면역 체계의 공격을 받아서 염증, 활막염이라고도 하는데 일으키고 이로 인해 부종이나 붓거나 아프거나 관절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활막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중요한 구조지만 염증이 생기면 관절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공격을 면역 체계가 공격을 활막에다 하기 때문에 활막이 있는 것 자체가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면역 체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열이 이렇게 밀렸군요. 글자가 발열이고요. 체중 감소가 일부 환자는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형이 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불명이고요. 의사들이 이제 류마티스 환자라는 걸 진단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RF 류마티스 인자를 좀 보고요. 두 번째 CCP 항체가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ESR이라고 1시간 동안 적혈구가 얼마나 침강하냐를 보는 건데 염증이 있다는 게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그거를 좀 보는 거고요. CRP라고 간에서 생성되는 급성의 단백질인데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있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CRP라는 단백질이 많아져요. 염증이 있으면. 그래서 CRP를 좀 보게 됩니다. 류마티스 인자, 류마토이드 팩터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사용되는 혈액검사 마커로 체내에서 발견되는 자가항체다. 그러니까 자가항체입니다. 자가항체. 얘도 항체입니다. 항체. 류마티스 인자 RF도 항체고 이 RF 항체는 주로 IgM의 형태. 저희가 지금 한올이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건 IgG잖아요. 항체가. 얘는 IgM의 항체를 띠는 형태로 자신의 IgG를 표적으로 삼는 자가항체. 그러니까 IgM이 IgG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gG는 염증 과정에서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 이 면역 복합체가 뭐냐면 항원과 항체가 딱 붙어 있는 상황. 그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화학에 보면 원자들이 붙으면 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항원과 항체가 붙어 있는 상황. 그걸 면역 복합체라고 하는데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막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항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IgG라는 얘가. 그러니까 IgG라는 얘가 뭐냐면 IgM이 IgG를 공격을 하는데 IgG라는 얘는 염증 과정에서 면역 복합체, 그러니까 병원균과 IgG가 딱 붙어요. 그러면 면역 복합체가 형성을 하는데 이 면역 복합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막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항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복합체라는 얘 때문에 IgM이 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IgG가 면역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 IgM이 이 면역 복합체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면역 복합체는 IgM에 대해서 항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IgM은 항원이 면역 복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복합체가 없으면 이 IgM이 활동을 안 하겠죠. 면역 복합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이 IgG를 줄이면 돼요. 그죠? IgG 때문에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이 면역 복합체를 면역 글로불린 M, IgM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 복합체가 항원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복합체를 줄여버리면 되는데 이 면역 복합체를 어떻게 줄이냐? IgG를 줄여버리면 면역 복합체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생성되며 관절염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약 7-80%의 류마티스형 환자가 RF가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RF 음성인 경우에도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 양성 환자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더 심하거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 수치가 높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RF 하나 단독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라고 확진이 불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음성인 경우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RF만 보고 류마티스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 IgM과 IgG는 도대체 무슨 차이냐 궁금하시죠? 있죠? IgM과 IgN은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밑에 잠깐 표를 보시면 IgM은 감염 초기, 그러니까 병원균 감염 초기일 때 수일 이내에 분비가 되는 항체고요. IgG는 감염 후기 또는 재감염 시, 그러니까 얘가 IgG라는 얘는 병원균을 기억했다가 재감염되면 얘가 분비가 되고요. 감염 초기에는 IgM이 분비가 됩니다.
구조는 얘는 크고 복잡하게 돼 있고 IgG는 작고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 감염된 얘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크고 복잡해요. 근데 얘는 감염이 다 된 얘나 또 감염됐을 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단순해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도는 IgM은 혈액에 많이 없고요. IgG가 혈액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병원균들과 맞닥뜨리겠지만 기억하는 얘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초기 방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gM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서 불가능하고요. IgG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의 면역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IgM은 단기, 초기에만 방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소실이 되고요. IgG는 자꾸 리사이클링이 되기 때문에 수개월, 수년이 자꾸 이 재감염됐을 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첫 번째 방어선이고 IgG는 정밀 타격수다. 기억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류마티스 인자도 진단을 받지만 항 CCP 항체도 진단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해 있잖아요. 항 CCP 항체는 뭐냐? 얘도 항체입니다. 항체. 그러니까 항 CCP를 공격하는 항체거든요. 항 CCP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체내 단백질에서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변형된 펩타이드를 표적으로 삼는 자가항체다. 그러니까 이 시트룰린이라는 얘를 표적으로 삼아요. 근데 이 시트룰린이라는 게 뭐냐면 시트룰린이라는 얘는 염증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형되는 현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된다. 그러니까 염증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형되는 현상이 시트룰린화라는 건데 시트룰린이라는 게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시트룰린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항체가 이 항 CCP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는 이 시트룰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트룰린이라는 얘들을 공격을 하려면 이 항 CCP 항체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얘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 CCP 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매우 특이적이다. 90에서 95% 이상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질환에서는 드물게 양성이다. 그러니까 루푸스나 쇼그렌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이뮤노반트가 루푸스랑 쇼그렌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항 CCP 항체가 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 CCP 양성 환자는 관절 손상이 더 심하거나 진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항 CCP 양성 진단을 받으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항 류마티스 약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좀 더 일찍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RF보다는 특이도가 높아서 정확한 진단에 기여를 한다. 반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RF랑 항 CCP 항체를 비교를 하면 RF는 음성일 때도 환자일 수가 있고요. 항 CCP 항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확률이 높다.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RF가 음성이어도 항 CCP 항체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환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한 ESR과 CRP는 도대체 뭐냐? 간단히 이건 차이점만 볼게요. CRP와 ESR. 이거는 CRP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면 간에서 이 CRP라는 단백질을 빨리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 ESR은 적혈구 침강 속도잖아요. 얘는 좀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좀 있어도 얘가 좀 늦게 나타나요. ES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는 CRP가 좀 더 단기간에 염증 정도를 나타낼 땐 CRP가 효율적일 수 있고요. ESR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염증이 있을 때는 ESR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은 CRP가 더 특이적이다. 염증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CRP보다는 덜 특이적이다. 그 다음에 주영향 요인은 염증이나 감염에 의해서 CRP가 많이 생성이 되고 ESR 같은 경우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RP는 급성 염증에 빠른 반응,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ESR은 만성 염증 추적에 유용하다.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류마티스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라는 걸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확 올라갔을 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항류마티스 약제, 이거는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항류마티스 약제가 있거든요. 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걸로 질병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고, 항류마티스 약제라는 게 이 류마티스의 반항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류마티스를 좀 진정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 바이오의약품, 지금 한올이 개발하고 있는 게 생물학적 제제죠. 바이오의약품이고, TNF-알파 억제제나 JAK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염증 억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D2T-RA란 뭐냐? D2T, difficult to treat입니다. 약자고 D2T-RA. 라는 거는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뜻하는 거고요. 이 용어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2021년에 등장을 했고, 그때 정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2T-RA를 정의할 때 치료 실패, 그러니까 이건 D2T-RA다 했을 때 치료 실패를 선언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최소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생물학적 또는 DMARDS 또는 표적 합성 DMARDS를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했음에도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DMARDS가 이 항류마티스 약제잖아요. 항류마티스 약제, 그러니까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약제나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썼음에도 실패했을 때 2가지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NF-알파 억제제랑 IL-6 억제제를 모두 썼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이 사람은 D2T-RA다, 치료가 힘든 불응성 류마티스 환자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질병 활동성도 계속 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염증 증상,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는 높은 질병 활동성 지표 DAS28이라고 그 질문 28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DAS28 점수가 3.2점 이상이거나, 또는 CRP나 ESR, 아까 위에서 봤죠? 이 CRP나 ESR 수치가 올라가 있을 때 질병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실패했는데 질병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엑스레이 검사로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가 어려운 환자들, 환자가 증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입니다. 의사가 질병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러니까 보시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D2T-RA라는 얘는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하고 있는 D2T-RA라는 얘는 치료를 이뮤노반트 말고 그 전에 약제들을 막 여러 개 썼을 때 D2T-RA란 2가지 이상을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2가지 이상 약물을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질병 활동도 계속되고 있고 의사들이 관리도 어렵고 하면, 이 사람은 불응성 류마티스 환자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뮤노반트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1차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약물을 썼는데도 안 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PA 양성인 환자들을 지금 취업을 받고 있거든요. ACPA 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항 CCP 항체 있죠. 항 시트룰린 펩타이드 항체, 항 CCP 항체가 검출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ACPA가 안티 시트룰리네이티드 프로테인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 시트룰린화 단백질 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항 시트룰린 펩타이드 항체 ACPA가 그 약자입니다. 항체를 양성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은 아까 말한 이 특이적이죠. 항 CCP 항체. 이 90%에서 95%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매우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이 항 CCP 항체가 양성인 사람, 그러니까 이 환자예요.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D2T-RA 환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썼는데도 치료도 안 되고요. 질병 활동도 지속이 되고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항 시트룰린 펩타이드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류마티스라고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CPA라는 거는 체내 단백질이 시트룰린 부위를 공격하는 항체인데, 위에서 설명을 했죠. 항 CCP 항체는 ACPA 대표적인 형태로 검사에서 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시트룰린은 아까 말했죠. RA 환자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여기 위에서 시트룰린이라 이라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흔히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ACPA랑 도대체 IFcRNA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왜 이 양성인 환자를
모집을 하냐? 우리는 FcRn 저해제잖아요, 그죠? ACPA라는 게 도대체 항체인데, 얘도 항체인데 도대체 FcRn과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이렇게 환자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냐를 보면, ACPA라는 얘는 류마티스에서 시트룰린화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인데 주로 IgM이나 IgG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CPA라는 얘도 안티바디니까 똑같은 항체예요. 항체인데 제가 위에서 항체가 IgM도 있고 IgG의 형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IgG나 IgM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관절 황막에서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ACPA라는 얘가. 그래서 ACPA는 면역 복합체, 아까 말한 항원과 항체의 분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된 상황. ACPA는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얘도 항체니까 항원한테 달라붙어서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형성을 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액과 조직에서 장기간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항체가, 이 ACPA가. 그래서 ACPA와 FcRn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ACPA는 IgG 형태와 FcRn의 역할을 보면 ACPA가 주로 IgM이랑 IgG의 형태지만 대부분 IgG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FcRn 저해제가 IgG 농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ACPA 양성이면 IgG가 많다는 얘기니까 FcRn 저해제로 IgG를 낮출 수 있다. 그럼 효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ACPA는 주로 IgG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RA 환자의 ACPA는 대부분 IgG1이나 IgG4, 그러니까 IgG라는 얘가 지금 총 4가지가 있거든요. 1, 2, 3, 4가. 그러니까 IgG1이나 IgG4의 I형형으로 FcRn과 결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CPA라는 얘가. 그래서 FcRn은 보호 효과. FcRn은 ACPA, 그러니까 얘도 IgG1이나 IgG4나 얘도 IgG거든요. 다. 그러니까 IgG를 리소솜으로 분해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cRn 단백질이 ACPA가 이게 분해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FcRn 때문에 안 없어지고 자꾸 리사이클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액과 조직에서 장기간 유지가 되거든요. 이 ACPA도. 그래서 이는 RA,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ACPA가 막 몸에 돌아다닌다는 거는 염증이 계속 얘도 항체니까 이 CCP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어딨어? 이 CCP를 공격하는 게 ACPA가 CCP를 시트롤린이나 단백질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공격을 하면서 공격만 해서 죽이면 좋은데 공격할 때 염증 물질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 ACPA를 줄여버리면 CCP를 공격하는 이 ACPA를 줄여버리면 이 염증이 유발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격하면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A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ACPA 농도가 높을 거다. 그러니까 FcRn 저해제를 투여를 해서 IgG를 줄이면 ACPA가 줄어들 거고 얘가 줄어들면 이 CCP를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염증이 유발이 덜 될 거 아니냐. 그래서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항체 농도가 ACPA 항체 농도가 FcRn에 유지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 똑같이 말하는 거죠. ACPA가 이 CCP, 항시트룰린 단백질을 공격을 할 거고 공격을 하면서 이 사이토카인 염증성 물질을 자꾸 나오게 하기 때문에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는 건 공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는 염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FcRn 때문에 자꾸 ACPA가 리사이클링이 되니까 재활용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류마티스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이 FcRn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 복합체와 염증을 보시면 이 면역 복합체는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CPA와 항원, 이 항원이 뭘까요? 이 CCP라는 CCP, 항원, ACPA와 항원 복합체를 보시면 ACPA는 시트룰리나 단백질, 항원을 결합해 면역 복합체, 항원 항체가 결합된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FcRn의 역할은 뭐냐면 FcRn은 이런 면역 복합체를 대식세포, 그러니까 잡아먹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FcRn이 이 면역 복합체를 전달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면역 복합체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염증성 물질을 분출하거나 조직 내에서 순환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는 RA 활막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활막에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cRn이라는 얘가 이 면역 복합체를
이 잡아먹는 예로 전달을 해요. 전달을. 그 잡아먹는 예로 전달하면 잡아먹죠. 얘네가. 면역복합체를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이 대식세포랑 수지상세포가 면역복합체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염증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순환시키는데 관여할 수도 있고, 이는 염증 반응, 염증 물질이 나오니까 증폭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cRn 때문에 면역 복합체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면 염증 반응이 얘네가 잡아먹으면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면역 복합체를 잡아먹으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FcRn을 없애버리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면역 복합체로 전달도 안 할 거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cRn의 활성이 높으면 ACPA로 인한 면역 복합체 염증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cRn의 활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 면역 복합체가 여기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전달이 잘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면역 복합체를 잡아먹으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FcRn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니 자꾸 FcRn을 줄여버리면 이제 염증 반응이 좀 덜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리 기전을 좀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ACPA는 활막 염증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ACPA 항시트로겐 단백질 항체는 활막 염증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면역 복합체는 얘네들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FcRn이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유도하고, FcRn은 이 과정에서 ACPA의 생존과 순환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염증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FcRn이라는 얘가 자꾸 이 항체를 재생시키고 오래 살게 하고, 그 면역 복합체가 자꾸 만들어지게끔 유도가 되기 때문에, FcRn 때문에. 그래서 FcRn을 저해제를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얘를 투약을 하면,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물질을 투약을 하면 FcRn 저해제랑 ACPA랑 결합을 해서 ACPA 면역 복합체 생성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FcRn 저해제를 투여하면 ACPA가 FcRn에 붙어야 되는데 FcRn에 이 이뮤노반트 물질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복합체가 생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면역 복합체가 생성이 안 되면 대식세포 작용이 억제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FcRn 저해제를 투약하는 이유는, FcRn 저해제가 FcRn에 붙어버리면, FcRn이 이게 지금 ACPA가 결합될 자리에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 바토클리맙이나 뭐 1402가 FcRn에 붙어버리면 ACPA가 결합해야 될 자리에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ACPA가 살아남질 못하고요. 그래서 ACPA가 살아남지 못하면 면역 복합체 생성이 자꾸 되살아나야 되는데 줄어들죠. 그죠? 면역 복합체는 FcRn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될 FcRn에 다른 물질, 이뮤노반트 물질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복합체가 FcRn에 붙어서 다른 데로 전달을 해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FcRn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면 대식세포 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잡아먹을 면역 복합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복합체가 없게 되면 염증 반응이 억제되니까, 대식세포가 잡아먹을 게 없어서 염증 물질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작용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공부한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단 이뮤노반트가 왜 이 D2T-RA라는 환자의 ACP 양성, 이 D2T-RA라는 환자의 ACP 양성인 환자를 환자군으로 모집을 하고 임상을 진행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들한테, ACPA 양성인 환자들이 도대체 FcRn과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뮤노반트 FcRn 저해제를, 이뮤노반트 바토클리맙이나 IMVT1402를 투여를 했을 때 도대체 ACPA 양성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효과가 있을까, 임상을 진행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이나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 부분이나 혹시나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열심히 알려주시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 열심히 채워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주주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원인이 뭔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 왜 치료제가 더 필요한지,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왜 치료제가 더 필요한 환자들 대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 기전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지표들을 달성을 해야 FDA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그래서 지표들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지표들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뭐 시간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TED가 지금 이제 바토클리맙이 임상에 성공을 하면 약을 출시하냐 마냐, 이게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바토클리맙은 아시다시피 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TED 환자랑 콜레스테롤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임상 이상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춘 적도 있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좀 어렵게 됐냐, 1401번으로 상업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TED랑 그 콜레스테롤이랑은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없진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은 이뮤노반트와 하늘바이오파마의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테페자 같은 경우는 청력 부작용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우위가 있을까?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게 청력 부작용만큼의 그 부작용보다 우위가 있을까? 그러면 신약을 출시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